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금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다시 이제 폭염이 시작됩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식중독이 또 문제가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이게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어서요, 좀 이렇게 종합적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고, 또 상황도 정확히 종합적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또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조심하면 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뭐 각각의 다 원인이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에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좀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뭐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입니다.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 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 지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서 확실하게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신 정권의 마지막 공안 조작 사건 난민전의 피해자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4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취임 전의 일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그 서울고법의 재심 판사님 세 분이 재판부가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모두 일어서서 그동안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위법한 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장관님, 그런데 이 사건이 서울고법의 이 재판단에 대해서 고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에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상고를 공판을 수행한 검찰청이 어딘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마 그러면 이 사건 상고할 때 대검에 보고가 됐을 텐데요. 대검의 노만석 차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 지휘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상고를 한다는 정부 보고나 장관님 안 계실 때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가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취임하기 전이고요. 네네. 상고하는 기간 내에 아마 상고를 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 차관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상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 굉장한 국가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되어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모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그 과거의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상소하고 상고하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정말 남상소, 남상고가 돼갖고 피해자들에게, 이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또 국가가 또 한편에서는 또 소송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추가로 더 드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네네. 장관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가 적절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상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제대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배상 사건에 관련해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장관님 취임하시고 1호 지시로 검사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지청에서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성남FC 사건의 그 직무대리 검사가 그대로 공판에 들어가서 재판부에서 퇴정을 요청하고 실제로 퇴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지청에서는 장관님의 그런 지시가 아니고 복귀가 아니고 적정성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였다고 얘기하면서 지시에 반하는 듯한 이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1호로 지시했는데 이 원대 복귀 지시가 제대로 영이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뭐 원대 복귀를 지시한 건 정확히는 아니었고요. 다만 현재 공판 수사한 검사가 다른 근무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견을 받아갖고 직무대리로 파견받아갖고 공판 유지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정 관련해갖고서 또 검찰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판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판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정치적인 사건에 검사들이 공판장에 우르르 많게는 10명 이상이 나가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 실제로 장관님께서 민생범죄 대응을 지난번에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요. 민생범죄를 제대로 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 수사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검사들이 몰려 있어요. 실제로 공판검사 한 명이 민생범죄 사건 공판을 수백 건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우선이 아니라 감찰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이 그날 12.3 비상경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그게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미 증거가 없어지고 있고 입맞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행정처장님, 지금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재판을 하던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로 배당된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국민들께서는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두 재판부의 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의 어떤 병합 혹은 재배당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사안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질의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재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사건을 처리할 그런 계획을 이제 진작에 공표를 하고 또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재판 일정까지 또 법정까지 다 확보를 12월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35부가 아니 기존의 지부장 지기현, 예,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당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국민들께서는 직위원 재판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데 지금 다른 재판부로 배당된 것이 그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한 감찰은 왜 소식이 없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 주시고 배당 안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 부장님, 예, 그 감찰 내부 윤리감사 요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차적인 이제 조사는 끝났지만 이제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를 우리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해당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통 쉽게 벌 잊어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내란이 일어난 후에 서부지법 폭동 이 폭도들에 의해서 법원의 간판이 떨어지고 정문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깊이가 다 깨지는 것을 벌써 다 잊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특별검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특별히 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잘못한다고 해서 법원한테 그걸 뺏어서 우리 정치권도 특판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저는 그 책임의 무게도 훨씬 더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 존망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새로 묻힙니다. 제가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 범죄나 일반 사건처럼 장시간이 투여되고 하는 시간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서 이걸 본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같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으로 회부하겠습니다. 김흥민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VIP의 경로 그리고 02-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습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최혜병 수사 외압의 몸통이었다라는 의심을 넘어서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께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습니까?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해서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보다 높으신 분들의 밥그릇부터 챙겨주셨습니까? 순직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제 국민 앞에 서십시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는 전두환 군부 독재에 부역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는 군사정권 시절 전략했던 선생님들에게 간첩 혐의를 더 씌운 고문 조작 사건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뒤에서 고문을 조종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외면을 넘어 고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은폐한 의혹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전두환 독재에 대한 방조를 넘어 동조했던 군사 독재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가 무고한 피로 쌓였던 재물은 주진우 의원으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됐습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독재로 쌓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그리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저 강덕구와 김민석 총리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악마화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무고한 선생님들의 청춘을 짓밟았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에 눈이 멀어 악마화했던 저 강덕구 그리고 김민석 총리 그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국민의 의문을 저버리고 국가안보의 공백을 일으키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역 기피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큰 소리를 뻥뻥뻥 칩니다. 그러나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았다면 처음 신검부터 병역 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병역 신체 검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그것이 공정입니다. 병역 기피는 주진우 의원 한 명의 문제만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병역 기피자는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병역 기피는 밝히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병역 면탈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부터 처벌까지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병역 기피는 국방력 그 자체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박탈감을 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병역 기피 행위는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참에 병역 기피를 뿌리 뽑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병역 기피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병역 기피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갔다. 아 그래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공군. 아 공군 네, 전학생. 공군 뭐예요? 공군 헌병대에 있었습니다. 아 병사로? 아 예. 방위였습니다. 방위인데 헌병대 소속 아 방위. 방위. 네. 네. 아 방위는 뭐예요? 아 방위. 18개월. 아 존중합니다. 18개월. 존중합니다 방위. 자 그리고 아니 오늘- 우리 방위 중에 네네. 국방부 장관 된 분이 계신데 왜 이러세요? 아 그러니까 존중한다. 아, 존중한다니까요. 아니, 뭔가 매기는 느낌인데. 아니 존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특검의 아버지 함께합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대 올케 갔다 왔어요? 올케 갔다 왔습니다. 뭐예요? 전 5사단 저도 일반 사병 갔다 왔어요. 병장제 됩니까? 휴전선에 2번이나 들어갔다 왔어요. GOP. 아 GOP. 저 GOP잖아요. 진짜요? 네. 아 GOP. 아 반갑습니다. GOP 생활을 해야 군 생활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반듯하잖아. 반듯하잖아. 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특검의 아버지. 예, 오늘 특검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일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윤석열이 기어 나왔습니다. 기어 나와가지고 앓는 소리를 아주 심하게 하고 들어갔죠. 나와가지고 직접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를 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이었다. 근데 구속 후에 이 간 수치가 쫙 올라가면서 굉장히 안 좋다 지금. 그리고 어지럼증과 불면증이 심하다. 구치소에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거의 못 먹고 있다.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 오늘. 뭐 이런 앓는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기각! 예. 나가면 너 술 더 먹을 거잖아. 그렇지. 간 수치에는 술 아주 치명적이야. 그렇지. 빨리 다시 들어가. 기각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법률가 두 분? 네, 뭐 당연히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기각됐고 그 시간이 빨랐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자정 넘어서 결정하고 막 이런데 맞아요.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기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 안 하니 그냥 특검이 구속 기소로 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각하자마자 바로 내란 특검이 그래 알았어. 너 추가로 구속 기소. 더 부를 것도 없다 이제. 어떤 혐의입니까? 혐의만 일단 잠깐 살펴볼까요? 혐의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 도피 교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다양하게 7가지 정도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 간 수치 높아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의사분들이나 명현 현상의 하나일 수 있다. 계속 술을 먹다가 술을 갑자기 안 먹게 되면 네. 중간에 좋아지는 과정에서 왜 한약 먹으면 네. 약간 아프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명현 현상이라고 한다는데 긍정적이군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아까 그 7가지 혐의는 사실은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딱 좋은 범죄들만 모아서 청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청구해서 됐고 또 이번에 구속적부심도 기각됐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뭐 윤석열 지금 계속 그 주장하고 있죠. 운동도 안 시켰다, 힘들다 뭐 이러고 있는데 건강검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가려고 합니다. 현장 조사. 예. 아니네.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우리 법사위원들이랑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현장 네. 조사를 가려고는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 운동 시간 안 준다는 말이 정말 제일 황당해요. 사실, 뻥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뭐 뻥이라고 이미 뭐 결론 났고. 근데 요거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던데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미 공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죠? 네네네. 주기현이 재판부에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게 내란 혐의. 예, 그거는 이제 공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 아직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외화는 안 담겼던데 그거는 또 추가로 다음에 또 할 수 지금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사해가지고. 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쪽에서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하나씩.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외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 사령관. 아 지금 아주 본인도 알고 있어. 내 운명이 지금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은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18일 오후에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자, 일단 혐의 자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어떤 거냐? 드론사에서 정찰 드론 중대 숙달 비행 훈련이라는 문건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10월 15일에 이 문건에 따르면은 우리 군이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한 대만 비행을 한 거고 다른 한 대에 대해서는 정상 비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냥 원인 미상으로 없어졌다라고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인기 북한에 침투시켰잖아. 네. 안 한 척. 근데 그걸 안 한 척 하려다 보니까 이 분실했다고 네. 작성을 한 거야. 없었다고. 이거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바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내란 특검이 재밌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 영장 청구할 때도 뭐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체포 방해 이런 게 전부 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범죄거든요. 네. 이번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갔잖아요. 네. 이건 부인하면 할수록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해볼 테면 해봐. 그럼 너 증거인멸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 네. 해서 이 내란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할 때 적시하는 죄목은 전부 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아주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돼요. 맞춤형으로 탁탁 짚어내는군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 외환죄 수사도 안 돼 있고 앞으로 계속되고 추가 기소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눠서 기소하냐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평생 못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둬놓고 맞습니다. 진실을 충분히 밝힐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뭐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뭐 재판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이 사건의 수사의 본류는 외환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논의되는 게 일반 이적죄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어요. 네. 북한을 적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외환유치죄부터 시작해서 여적죄 뭐 여러 가지 사형 막 이런 것들만 있는 중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네. 북한을 적국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성립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북한을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이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외환죄와 관련해서 또 꼼꼼히 검토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특검이 잘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여적죄 가능할 것 같아요. 여적죄.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게 이 여적죄인데요. 아, 사형만 있어요? 사형만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 적국은 북한이 적국이냐 아니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이 적국인지는 법적 다툼이 있지만 네. 미국,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적국이거든요. 아.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여기 윤석열이 도왔다라고 하면 여적죄가 성립됩니다. 아. 동맹국이 적국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 관계를 특검이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전쟁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가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이 나쁜 짓을 통틀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겠지만 네. 또 법기술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 그렇죠. 예, 이런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 조언 드립니다. 아. 그다음에- 여적죄는 사형만 있네. 꼭 해야 될 게 이제 외환 유치죄나 외환죄 관련해서 꼭 해야 될 게 몽골에 정부사 의원들 몽골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네.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들켰잖아요. 그가 뭐 출장 보고서에 북한 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라고 군 관계자가 한겨레 인터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적국이라고 하는 부분도 부승찬 의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하나 넘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통모하여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적국과 통모하여. 적국과 통모하여. 네. 근데 그 몽골로 간 정보사 요원들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했던 그렇죠. 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 네. 부분도 반드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통모의 정황으로 보신다는 거죠? 통모의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좋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누군가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 이 눈치 없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으로 규정되면 지금 인사청문회 때 계속 물어봤다고 노동부 장관한테. 맞아. 이 헌법 눈치 없는 재판관한테도 짓이야.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헌법재판관 예. 후보자한테 정말 대한민국의 주적은 윤석열이라고 제가 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니까. 이 눈치 없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지금 국민의힘은 북한 적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곤란합니다. 저 눈치 없이 진짜. 야, 이거 사형만 있는 여적죄. 여적죄.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 내란 특검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게 법리적인 다툼이 제일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없어요. 네. 시작은 쉽게 가는 겁니다. 가장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것. 그래서 네.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기소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서 최종 법 적용을 하죠. 그때 저는 이제 말씀드린 여적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적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이 지금 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항상 찝찝한 게 이 심우정이 잡아야 된다. 그렇죠. 요거 하나 딱 찝찝했거든요. 네. 심우정이 잡아야지. 자, 일단 심우정이 뭐 여러 지금 문제점들이 많지만은 네.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 우리 1월과 2월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네. 김성훈과 이광호 이걸 막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라면서 경찰에서 전에 김성훈이랑 이광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김성훈 3번, 이광호 2번 각각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네. 법원에 안 가고 검찰에서 잘라버렸어요. 검찰에서 잘라버렸어. 야 경찰 됐어 임마 증거인멸 안 해 얘네 하면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게 있었는데 네. 내란 특검에서 심우정이 거 갖고 와. 우와. 그래가지고 공수처에서 그 사건을 이첩받았어요. 네. 드디어 이제 심우정이 그리고 내란 이진동이 특검이 이제 다룹니다. 이진동이 이진동이 나쁜 냄새 진동하거든요. 이진동이. 와, 나 심우정이 어떻게 좀 잡아야 된다. 네. 내 이거 항상
내 일생의 꿈이었거든요. 심우정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저는 내란의 공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랬을 것 같은데 하는 건 웬만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공수처가 요즘에 저희 특검의 인력도 막 파견하고 해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필요하면 공수처법 개정할 테니까 아. 열심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심우정이 드디어 내란 특검이 이제 손대기 시작합니다. 네. 심우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최상병 특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은 다른 특검에 비해서 사안이 좀 단순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상병 특검은 대성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네. 클리어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이가 경로했다고 무려 3명이나 이미 실토했죠. 네. 자,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3명이 실토했습니다. 7명 중에 3명 실토해버렸어요. 네, 회의 들어갔던 3명이.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됐죠. 네. 자, 그리고 경로 직후 대통령 집무실 전화 02-800에 7070으로 누군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이 누군가가 누굴까? 이게 참 우리가 좀 궁금했었는데 말이지요. 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이종섭이가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네, 특검의 의견서를 발송해서 31일 오전 11시 50분에 그 전화번호 전화 왔는데 윤석열이 전화했죠. 윤석열이 전화해서 우려를 전달했다. 윤석열이야. 요것도 이제 끝났어. 이 종섭이가 확인을 시켜줬어요. 진짜 오래 걸렸다. 네. 요거 이제 됐죠. 네. 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8월 초에 작성된 방첩사 문건을 확보를 했는데 그 문건을 보면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거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문서에 딱 적혀 있는 딱 거죠.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네. 특검에 따르면.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개입한 거는 이제 팩트야. 그렇죠. 윤석열이가 임성근 빼라고 한 것도 팩트야. 네. 그러면 윤석열이는 왜 임성근이를 빼라고 했느냐? 도대체 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거명되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다 거론된 진짜.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해. 국힘의 이철규 의원, 네. 고석 변호사, 그리고 백명규 소령 군종 목사고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순복음교회 또 고모 씨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 이사인 김장환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의 전 사장 한모 씨. 와. 처음 보는 인물이 왜 이렇게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게요.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다 처음 거명되는 인물인데 아니 네. 교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루트가 아니야. 맞아. 여러 경로로 지금 보여요. 네. 그중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부부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나 봐. 임성근 사단장 부부가. 근데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군종 목사를 통해서 아까 사진에 올라와 있었던 이영훈 목사, 순복음교회. 그리고 김장환 목사, 네. 네. 어우. 와. 이 걸출한 목사들하고
줄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근데 이영훈하고 김장환은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 루트를 통해서 구명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정한 목사는 7월 20일, 오늘 21일이지, 어제지, 어제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네. 기도했다. 내 임성근 사단장 내가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예, 잠깐 보겠습니다.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아니 기도를 했다. 와, 야, 이거는 뭐 실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죠. 모든 그 죄지은 자들을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최혜병 사건에서 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최혜병이죠. 최혜병입니다. 그럼요. 박정원 대령이. 네. 근데 임성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는 그리고 말이 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다? 말이야. 전형적인 빨갱이 논리에다가 무슨 거기에다가 종교에 이렇게 허울을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뭐 김장환 목사 저렇게 얘기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죄지었으면 감옥 가서 참회를 하셔야 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감춰졌던 기득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성근과 혹은 윤석열이 구명로비를 받아들여서 움직였자 이걸 넘어서서 네. 기득권끼리 어떻게 서로 로비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지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면 빨갱이를 몰아가는 네. 이 패턴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왜냐하면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 또 정치인 두 분 계시지만 솔직히 정치인들이 차마 손대지 못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을 이번에 그냥 친 거 쳤어요.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김장한 목사 그 보수 기독교의 최고 원로 그렇습니다. 뭐 무슨 뭐 맞은 원로회의 회장 같은 역할을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 오늘 최고 아닙니까? 거기 큰데 아니에요? 여의도 일요일날 여의도 가면 찾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네. 워낙 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하는 많이 거죠. 가. 입 함부로 놀리면 죽는 거야. 근데 여기를 압수수색 들어갔다니까. 이건 엄청난 용기야. 예, 그런데다가 통일교, 와. 신천지, 전광훈. 와, 이거 진짜. 거기서 아마테라스까지 와. 건진까지 무소까지 전방이에요. 진짜 저는 사건이야. 최혜병 특검이 이명헌 특검이 거침이 없어요. 없어. 거침이 없어요. 네. 와 이게 어디까지 갈까? 대박이다. 이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 저 종교계 수사는 좀 찬찬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이 나올 정도로 여의도에서 그럴 정도로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할 때가 됐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저는 그 관점에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존재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자기 진짜 모든 걸 던져서 맞습니다. 이 사건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특검이 박정훈 대령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특검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헌 특검은 박정훈 대령을 뛰어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아유, 보통 일 아닙니다. 네,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네. 중간에 정보 다 새나가고 막 막고 여기저기 로비 들어오고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냥 짝짝짝짝 전개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철규도 압수수색 당했는데 네. 이철규 이름이 왜 갑자기 등장했냐? 이철규는요, 윤석열이 경로했던 날 그 당일에 네. 이 사건 관계자와 전방위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윤석열과 통화했고요, 김장환과 통화했고요, 고석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고석 변호사는 또 누구냐? 네. 육사 출신이고요. 육사 한기수 선배가 바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근데 고석 변호사가 김용현 경호처장과 또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금융 로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곳을 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또 2부에서 따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건 통일교 관련해서도 따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열대의 묵시록이라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요. 브라질의 정치 상황을 다룬 겁니다. 원래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네.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복음주의 교파가 브라질 정치를 어떻게 극우화하고 거의 쿠데타까지 몰고 가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아마 변상욱 기자님이 이따가 네. 오시는 것 같은데, 조미든 목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극우 정치가 기독교와 만났을 때 얼마나 정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으로부터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서 남미로 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모스탄? 가스탄? 네. 모스탄이야. 하고 교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극우 기독교가 반공주의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정치적 비극, 민주주의를 어떻게 흔드는가, 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던 성역. 맞아요. 여의도 순복음, 극동방송, 네. 통일교. 이거를 다 쳤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여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진짜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으니 사실은 공수처에서 그 인력 가지고 수사가 안 됐던 것 안 되죠, 같다는 이거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검찰은 당연히 더더욱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을 것이고요. 네.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최근에 느꼈는데, 뭐냐면 이 고석 씨 있죠. 네. 고석 씨 이번에 압수수색 당한 네.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이분 구승찬 의원이랑 아마 선거 때, 총선 때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죠. 부승찬 의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신성철이라고 법무부 국방부 차관했던 이 양반도 총선 출마하다가 아니 신성철이 아니고 신범철. 네, 신범철 떨어졌죠. 근데 임종득 의원은 당선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 됐죠. 네. 그다음에 800-7070 전화를 받았던 또 한 분이 계시죠. 주진우 의원이 됐잖아. 해운대에서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매 눈으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 했나를 보셨어야 돼요. 네. 미리 걸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요.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로 이기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도망갔어요. 참네. 이기훈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기훈이 누구냐? MOU를 가짜로 체결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왔던 주가 조작 천재야. 장인. 이건 범죄자예요 원래. 네. 원래부터 범죄자라고 이기훈이가. 그런데 이 이기훈이가 삼부토건 전 회장 조성옥과 그리고 삼부토건 현 회장 이일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지분을 이일준이에게 넘긴 거예요.
근데 이기훈이가 지금 도망갔어. 그렇죠. 이 도망가가지고 지명수배 내려버렸습니다. 네. 와, 지명수배. 자. 이기훈이. 밀항시도. 예, 진짜 그 특검팀에서는 이기훈이 밀항시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해경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해경 쪽에서도 최대한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상 경비를 지금 강화한 상태고 방금 이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명수배가 돼서 네. 네, 전단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배 전단. 제가 이제 삼부토건 얘기 나오면 꼭 말씀드리는 게 웰바이오텍이잖아요. 네. 웰바이오텍을 같이 봐야 된다. 웰바이오텍이 똑같죠. 똑같이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는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삼부토건보다 더 쉽게 많이 주가 조작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무기명 전환사채라는 네. 걸 가지고 거기 한 400억 정도 무기명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특검 쪽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웰바이오텍을 같이 봐야 된다. 웰바이오텍에서 오히려 돈이 무기명 전환사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파킹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도 김건희 특검에도 그런 의견서를 전달을 했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네. 웰바이오텍 회장이 누구냐? 이기훈이에요. 이기훈이야.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과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을 다른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기훈이 무슨 짓을 했을까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의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거로 의심하는 애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다 도망갔어. 김예성이 도망갔죠. 네. 그렇죠. 이기훈이 도망갔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핵심이다. 예. 맞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삼부토건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네. 김건희 관련된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에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네. 그동안에 수많은 김혜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뇌물성 협찬을 받거나 그렇죠.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것들도 있었고 도이치모터스도 있었고 네. 고발 사주 사건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네.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손준성 무죄는 나오고 했지만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건이. 네. 예, 그리고 공천 개입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공천 그렇습니다. 개입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다 수사 대상일 겁니다. 네. 자칫하면 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큰 사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속보가 떴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29일, 김건희 다음 달 6일 날 피의자 출석 통보했다고. 아이고 그래요. 네. 네, 김건희 더 빨리 불러야 되는데 좀 늦네요. 아, 8월달. 네. 결국은 김건희가 주인공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 주인공이라는 게 윤석열보다 뒤에 부르잖아. 예. 윤석열 진술 받아놓고 김건희한테 김건희가 원래 핵심이야. 핵심 피고인은 핵심 피의자는 맨 뒤에 부르거든요. 네. 역시 내란 특검에서도 결국 윤석열 다음이 김건희. 김건희야. 주요 피의자는 김건희다라는 거를. 김건희라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았냐 진짜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김건희 정말 그래서 특검법 아. 이름에 김건희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역사에 남아야 돼요. 맞아요. 역사에 남아야 돼. 김건희 특검 역사에 남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자 이런 사람이 없어 진짜. 한두개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기재부도 압수수색 들어갔네요. 아. 네, 기재부까지도 그 통일교 캄보디아 네. ODA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거 그렇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거 네. 봐야 돼요. 야. 자, 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해야 될 수사는 안 했어, 검찰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또 엄청나게 무리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잠깐 좀 다뤄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검찰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 중에 이 검사들이 판사들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있어. 검사들이 왜냐하면 무리한 기소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말이 꼬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렀어. 검찰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검찰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거라고 믿고 부른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 특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직원분 증언 한번 하시죠 하고 검찰이 얘기했더니 이제 검찰 부른 사람 있죠? 네.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직접적 조작 지시 없었는데요? 띵. 왜 그러신 거지? 아니, 조작 지시 없었어요. 이거는 검찰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불렀어. 네. 그러자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공소장에 적혀있는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 수정으로 고치겠습니다. 변동률 수정으로. 뭐야? 그러고 나서 핵심이 변동률 조작인데 이거를 수정으로 고치겠대. 네. 그러고 나서 또 말 바꾸죠. 애당초에 이 사건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야,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조작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와서 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검찰이요, 이 통계 조작을 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이전에.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전에 수사 결과 내용이 이거예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왜곡했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서 조작이 뭐가 중요합니까? 조작은 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죠? 네. 저건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거죠. 그렇죠.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그렇지. 예. 와, 나 정말 미치겠어. 근데 이 사건이 감사원이랑 협업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감사원이 문제는 감사원이 그러니까 핵심이죠. 감사원에서 사건을 기초 사실을 만들어서 검찰에 던져주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기소하는 그런 패턴을 몇 번 보였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무죄가 나오고 있죠 계속. 그렇습니다. 무리한 감사와 무리한 기소. 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로 될 겁니다. 그 네. 앞서서 무죄 나온 게 이제 월성원전 사건 같은 경우 다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당사자가 지금 차관으로 복귀하셨잖아요. 산자부 차관으로 네. 월성원전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처럼 또는 본인이 권력 스스 그 자체가 돼서 막 물어제꼈다면 감사원은 몰입꾼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몰아가서 사냥개의 입 앞으로 싹 몰고 가서 그렇죠. 입에다 넣어줬거든요. 맞습니다. 이 감사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시 후 또 감사원 특집으로 저희가 또 다룹니다. 잠시 후에 요건 잠깐만 또 하나만 좀 다루자면요. 기업들에게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요것도 채용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을 기소를 했었어요. 국토부 장관. 근데 김현미 전 장관 관련해서 검사가 공소 요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PPT 딱 띄워놓고. 네, PPT 딱 띄워놓고 자, 피해 회사는 채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가 네. 임혜원 판사인데요.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피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내용이 이거 공소장 어디 있죠 이게? 공소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어떻게 이거 공소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갑자기 토라져가지고 PPT를 닫아버립니다. 진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공소 요지라고 설명을 한 이런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검사 싹 다 징계해야 됩니다. 다 징계해야 돼. 다 징계해야 돼요. 네. 야. 그래서 이면 판사가 방금 그 판 보셨지만 그 뒤에 붙은 또 한 문장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관련해 가지고 또 검사가 공소 요지를 설명합니다. 판사님, 노영민은 2020년 이정근의 인사청탁을 받고 고용을 관철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혜원 판사가 가만 있어보자. 근데 이거 뭐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핵심이 없어, 핵심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 죄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리한 기소이고 검사들이 알아요. 이게 잘못된 기소라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다 배우기 때문에 알거든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왜? 첫 번째는 대부분 법원이 그걸 거르지 않거든요. 동조해 주거든요. 대부분은 법원이 동조해 줍니다. 지금 이런 판사들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판사인 거죠. 네. 바로 브레이크 걸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한참 뒤에 뭐 무죄가 나와도 한참 뒤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냥 일단 믿고 지르는 겁니다. 네.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 이런 짓 하는 것들은 징계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가 기소를 하면 우리는 지금 곧바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의 기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먼저 재판을 하자라는 지금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 검사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김영민 의원님도 발의를 했고 저도 발의를 한 법 왜곡죄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요.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아니 네.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기업에다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게 죄인데 위력을 어떻게 행사한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판사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유죄 선고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이 사법부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 이런 기소 내용은 김치찌개 김치 빼고 그다음에 옛날 말로 설렁탕에 따기 빼고 기름 빼고 이래놓고 설렁탕이다 김치찌개다라고 검사가 갖다 놨는데 판사가 누가 봐도 아니거든. 근데 판사가 이거 김치찌개 맞아요. 김치는 없지만 김치찌개예요. 이런 판결을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따위 공소장을 쓰는 겁니다. 와 너무 무서운데 진짜.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최욱이 성추행했다 기소돼. 어떻게 한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언론에 이미 보도 다 되고 그렇죠. 나는 쓰레기 되고 그렇죠. 무죄 받아도 뭐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근데 저도 이것도 또 하나 소름 끼치는 게 약간 마지막 검사 이 대답이 약간 아니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럼 공소장 바꿀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너무 충격적이야. 나는 이게. 이게 일반인이 그냥 진짜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와.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당하는 그 거잖아요.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지. 검사는? 너무 무서워. 이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